연인이든 가족이든 사람의 일생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순신은 명량에서 승리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 야욕을 좌절시켰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때 왜군이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온전히 보전시키는 우를 범한 덕분에 의병들과 이순신의 조선 해군이 활약할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라도를 철저히 유린할 계획을 가지고 1597년 정유재란을 일으킵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수륙병진하여 제해권과 육로를 모두 장악하려 했습니다. 명량에서의 이순신의 승리는 왜군에게 제해권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았던 동시에 서해바다로 통하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개인에게 있어 1597년은 참담한 해였습니다. 임금의 칼에 죽기를 거부하고 왜군과 싸우기로 결심하였으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그는 그만 칼을 손에서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10월 9일 이순신은 명량해전 이후 22일 만에 다시 우수영으로 돌아온다. 우수영에 이르니 사람 사는 집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의 자취도 없어 참담하였다. 해남은 적들이 마을을 태워서 피어난 연기로 하늘이 가득했다. 명량에서 이순신은 이긴 것인가? 종사관 김수철은 보름 동안 연안을 순찰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녹진 군량은 닷새분 남았다. 생리 2명이 달아났으나 잡지 못했다. 벽 파진 군량이 끝이 났다. 수졸과 군관 2명이 섬 안쪽으로 달아났다. 금각진에 역질이 돌고 있으며 시체 100여 구를 묻었다. 금갓진 둔전에 겨울 배추싹이 올랐다. 용장산 봉수대가 무너지고 수졸들이 달아났다. 삼지원 뒷산 옥내봉 봉수대가 무너지고 수졸들이 달아났다. 해남 어란진 선착장이 무너졌다. 적들이 떠난 뒤에도 해남 땅은 무인지경이었다. 수의도 수졸 30명이 달아났으나 군관이 잡지 못했다. 만우가 군관을 매질했다. 매맞은 군관이 달아났다. 소양 백성들이 수영을 습격해 군량 30가마를 싣고 달아났다. 당포진 둔전에 겨울 대파싹이 올랐다. 둔전을 맡은 백성들이 역질로 죽어서 묻었다. 당포 군관이 선비집 유부녀를 강간했고 여자는 자살했다. 방포진 백성들이 죽은 적병의 옷을 벗겨서 입었다. 나주의 여러 고을들은 살아남은 사람이 몇 없어서 취수하지 못했다. 피난민들이 곡식을 걷어갔다. 벽진에 경상 연안 쪽 피난민 50여 명이 들어왔다. 벽진 백성의 딸과 피난민의 아들이 무너진 향교 마당에서 혼인했다. 몽포 백성들이 보리를 심고 무씨를 부렸다. 하루 종일 물에 칼들이 일어섰다. 칼의 떼들이 서로 부딪히는 바다 너머로 섬도 수평선도 보이지 않았고 연안의 포구에 간신히 자리 잡은 나루터들은 어둠 속으로 불려가서는 밝은 날에 형체가 남아있을 것인지 믿기 어려울 만큼 바다는 세차게 날뛰었다. 하루 종일 종사관 김수철의 보고서를 읽었다. 김수철과 늦게까지 마셨다. 수철아, 읍진이 다 무너지는 것이냐? 본래 무너져 있던 세상입니다. 수철아, 죽지 마라. 명령이다. 내 나으리 읍진에 무싹이 올라오고 있으니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명량으로 몰려왔고 또 헤아릴 수 없이 죽었다. 그 목숨들이 죽어서 쓰레기가 되어 바다를 덮었다. 명량에서 이순신은 이긴 것인가? 임진년에 옥포, 하포, 당항포 등에서 거뒀던 전공을 정직하게 장계에 울렸던 것이 청유년이 되어 임금의 칼이 되어 돌아왔었다. 허위로 보고하여 임금을 능멸했다는 제목이었다. 임진년 7월 8일 한산도에서 크게 이겼을 때부터 그는 장계에 죽은 적병의 숫자를 적지 않았다. 그 숫자가 자신을 죽이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옆구리에 찬 한 자루의 칼로 적들을 베어낼 수는 있어도 자신을 둘러싼 덫을 쳐낼 수는 없었다. 한산 통제영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여전히 세상의 덫에 포위되어 있었고 그런 그의 손에 쥔 칼이 가엽고 안쓰러워 버리고 싶었다. 종사관 김수철은 사실에 입각하여 명량에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여 장계 초안을 작성해왔다. 적선 100여 척이 깨어지고 대략 8만의 적병이 죽어 시체가 바다를 가득 메웠으나 상황이 급박하여 적의 머리 8통만 수습하여 도안수부로 보냈다고 쓰여 있었다. 정직했으나 어리숙했다. 이순신은 초안에 쓰여진 적병의 숫자를 모두 지우고 포격으로 깨트린 적선은 31척이며 적병의 머리 8을 걷었다고 고쳤었다. 나머지 적선은 물살에 휘말리면서 저들끼리 깨어졌던 것이고 경상 바다 쪽으로 떠내려간 적병의 생사는 알아낼 길이 없었다. 11월에 고화도로 수영을 옮기고 나서야 명량에 장계를 보낸 지 2달 만에 농공행상이 이뤄졌다. 거제 현령 안위를 비롯한 읍진의 수령과 군관들이 승진하였고 이순신에게는 은전 20냥이 하사되었다. 적의 시체로 가득한 남쪽 바다를 가늘게 뜬 눈으로 들여다보는 임금의 저기가 느껴져 임금이 내려준 20냥의 무게와 질감은
섬뜩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도원수부에서 전해준 임금이 보낸 면사첩을 받았다. 다른 문장은 없었고 쓰여진 것은 다만 면사 두 글자뿐이었다. 임금을 능멸하고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에 대하여 다만 죽음만은 면해주겠다는 뜻이었다. 죽여 마땅하나 공적을 참작하여 죽이지는 않겠다는 임금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환도 두 자루를 올려놓은 시렁 아래 면사첩을 걸어놓았다. 두 자루의 칼은 그를 베려는 임금의 칼처럼 보였다. 그러하더라도 그가 임금의 칼에 죽으면 적은 임금에게 갈 것이었고 그가 적의 칼에 죽어도 적은 임금에게로 갈 것이었다. 그는 적의 칼과 임금의 칼 사이에서 포위되어 몸둘 곳이 없었다. 적들은 오지 않았으나 흩어진 적들이 경상 해안의 여러 포구에서 뒷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만이 비오는 바다 위의 안개처럼 떠돌았다. 김수철이 고아도 막사 진축 공정과 수군 징병 칠적을 보고하기 위해 저녁에 숙사에 들어왔다. 두 자루의 환도 아래 걸린 면사첩을 보자 김수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수철은 그가 한산 통정에서 체포되었을 때 항과의 뒤를 따라와 기어이 임금을 대면하였다. 전하, 통제공의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전하께서 통제공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으실까 염려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너희들이 남쪽 바다에서 사직을 염려했느냐? 김수철은 근무지를 이탈한 채로 곤장 쉰대를 맞고 풀려났다. 그런 그가 면사첩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나으리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순신은 10월 14일 장산도로 진영을 옮긴 후 이틀 뒤 부고를 받는다. 백의종군 중에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에 이어 두 번째 비보였다.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냇물 가운데에 떨어졌다. 그의 막내 아들이 엎드려 아비를 안는 듯 하더니 잠에서 깨어났다. 시각은 축시였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 10월 1일에 아산 본가로 보냈던 큰아들 회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명량에서 패한 왜군이 보복하기 위해 아산 본가로 쳐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큰아들을 보내어 가족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한 것이었다. 봉함을 뜯기도 전에 온몸이 떨리고 청신이 아득하였다. 이순신의 셋째 아들 이면이 적의 칼에 죽었다. 20살이었고 혼이 나지 않았다. 적들이 아산 본가가 있던 마을에 들이닥쳤다. 면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분탕질하던 왜군들을 참지 못하고 적과 싸우다 적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20살이었고 혼이 나지 않았다. 첫째인 회와 둘째인 열은 이순신의 휘하에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면은 아산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면을 낳을 때 이순신은 함경도 압록강가 삼수에서 여진족과 대치하고 있었다. 33살의 젊은 장수의 칼은 베어야 할 것들 앞에서 날랬다. 12명씩 무리를 지어 백성들의 가축과 부녀들을 끌고 가는 여진족들을 추격하며 삼수갑산의 눈속을 산짐승처럼 뛰어다녔다. 그때는 베어야 할 것들을 칼로서 베어낼 수 없는 운명을 알지 못했다. 밤마다 깊이 잠들었고 아침이면 새로운 힘이 팔다리에 가득 차 있었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 아산으로 돌아왔을 때에야 첫 돌을 넘긴 면을 품에 안아보았다. 젖이 덜 사갔는지 똥에서도 비린 젖냄새가 났다. 어린 면은 속이 맑아서 그랬는지 미음을 먹이면 쌀냄새가 났고 보리차를 먹이면 보리 냄새가 났다. 넓은 이마에 짙은 눈썹과 머리숱이 많은 것이 그를 닮아 있었다. 시선의 방향과 눈길을 던지는 각도까지 그를 닮은 면에게서 느낀 두려움은 그 씨내림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젖냄새 속에서 느낀 슬픔은 그 닮음의 운명에 대한 슬픔이었다. 함경도 국경과 남해안의 수군진들을 2, 3년마다 옮겨 다녔기에 면은 어미와 할머니 품에서 아비 없이 자랐다. 묵과에 응시하기도 전에 면은 죽었으나 면의 칼솜씨는 영민하였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부모가 먼저 죽고 그 자식이 다음 차례인 것을 세상 천지에 이처럼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순신은 아들을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보살펴야 하는 남은 가족들이 있었다. 그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이순신은 편지를 전하러 온 종에게 물었다. 마님과 조카들은 어떠하더냐. 적들이 물러간 뒤 산에서 내려오셔서 막내 아드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시다 실신하셨습니다. 큰 댁에서 모시고 갔습니다. 시신은 거두었느냐. 큰 댁에서 거두어 종택 뒷산에 모셨습니다. 아들 면의 부고를 받은 그날 이순신은 군무를 패하고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덜 삭은 젖내가 나던 아들의 푸른 똥냄새와 몸속이 맑아 쌀냄새가 나던 아들의 작은 입과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생각했다. 아비를 닮은 시선과 아비를 닮은 눈썹과 자신이 닮은 죽은 어머니의 시선과 눈썹을 생각했다. 시내림의 운명의 슬픔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다. 적들의 시체로 뒤덮인 개별적인 죽음들로 가득 찬 바다에서 시내림의 운명을 슬퍼하는 그 하찮음이 슬펐다.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다. 간신히 내려보냈던 울음은 연신 이새로 새어나오려 했다.
명량 이후에도 여전히 왜군들이 여염집을 분탕질하고 돌아다니는 해남을 보살펴야 했다. 정탐꾼 이몽, 임중영, 박신을 순천 앞바다로 보냈고 아들 면이 죽은 지 사흘째인 16일에도 마음껏 울지 못했다. 그날은 우수사와 위조왕 첨사 김응암, 해남 현감 유형을 해남으로 보냈다. 저녁 때 숙사를 나와 주변에 물리치고 염전으로 갔다. 소금 굽는 일을 하는 강막지의 집 소금 창고에 홀로 들어가서 목 놓아 울었다. 아들 면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통곡하였다. 간밤에 코피를 한 대 넘게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다. 적들은 오지 않았다. 명량에서 이순신은 이긴 것인가?